1946년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 지배를 이어가고자 하이퐁을 포격하며 전쟁을 벌인다. 프랑스는 게릴라 활동을 하던 베트민군을 소탕하고자 대규모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프랑스군은 디엔비엔프를 전장으로 선택하고 베트민군 역시 전면전을 결심하면서 양측의 병력이 집결한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지닌 프랑스군을 상대로 호찌민의 베트민군은 어떤 전략을 펼치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두고 펼쳐진 디엔비엔프 전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1954년 5월 7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의 역사를 바꾼 전투가 막을 내린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엔비엔푸 전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프랑스군과 베트민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디엔비엔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종관 연구원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몇 번을 보게 되는 게 디엔비엔푸 전투라는 말을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 프랑스는 저 멀리 유럽 끝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쪽과 저쪽이 전쟁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용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의미는 서쪽에 있는 인도와 북쪽에 있는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는데 오늘의 주제인 오늘의 지역인 베트남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또 역사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랑스, 영국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인도에서 벌어진 플래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플래시 전투에서 영국에 프랑스가 패하게 됩니다. 영국에 프랑스가 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좀 더 동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오늘의 베트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1884년이 되면은 그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던 중국과 청나라와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청나라의 남양 함대가 사실은 프랑스 함대에 경멸이 되고 지상 전투에서는 서로 대등한 전투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885년에 프랑스와 청나라가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협정 과정에서 청나라는 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에 베트남 지역을 프랑스 영향권 내에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그 프랑스 영향력 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베트남 안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일본이 영향력이 없는 상태였나요? 사실은 일본이 이제 그 1941년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 공백 상태를 일본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도까지는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 차이나 지역에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에 프랑스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에 보면 이제 식민지가 독립하고 또 해방이 되고 독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가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46년도에 11월 23일 하이퐁 지역에서 구남에서 하이퐁 지역을 포격을 해서 민간인 6천 명을 살상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베트남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독립당체를 형성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베트남 측 국가 명칭으로 불리는 베트민이 결성이 되는데 원래 이 베트민은 1941년도에 중국에서 호치민이 베트남 독립동맹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가 다시 침략함에 따라서 1946년도 12월 19일 날 정식으로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제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49년도까지는 사실은 워낙 베트민군이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소규모 게릴라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이 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게 중국의 공산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949년대 중공으로 공산화되면서 장비라든가 군사 고문단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정식 정규군의 이제 무력을 전투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1950년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정규군의 무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베트민군이 구사한 작전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중국과 국경 지역을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도와 52년도가 되면 이제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을 향해서 이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세가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장군이 현지 인도 차이나 반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령관이 드 라뜨르 타시니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퐁과 하노이, 홍강 주변으로 해서 방어선을 편성하고 그것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이 되면 일종의 이제 양측이 다 이제 1승 1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서로 고심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DNBF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베트남을 도와주고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사실은 좀 처음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맞지 않고 또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서서히 이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이제 방공 벨트가 형성되면서 프랑스를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전쟁 비용의 뭐 80% 이상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월남을 도우니까 뜨거 했겠죠. 미국은 이거 큰일 난다. 여기 공산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예,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첨언을 하자면은 중국이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은 베트남이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누가 막아줄 것인가? 미국이 직접 가서 싸우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그럼 프랑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나 자원을 대주면서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베트남은 그런 게릴라 활동을 그렇게 전개를 하고 프랑스는 또 나름 계속해서 병력을 증진시키고 있었는데 이 정신적 사상적 지도자로 베트남 쪽 호치민이 있었다면 군사적도 지도자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베트남의 독립투쟁사를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호치민, 호 아저씨라고도 불리죠. 네. 그 자국 내에선. 지금도 베트남 가면은 집회에 호치민의 얼굴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뭐 독립의 영웅인데 그분이 정책적인 결정을 보통 했다고 하면 정책과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릴 보응우엔잡 장군이 이 군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유복한, 그러니까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민족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사망을 하니까 아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민족주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 활동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호치민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군이라고는 벌써 말씀을 드렸고 베트남에 4대 전설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인도차이나 이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하고 북베트남이 전쟁을 했던 이 베트남 전쟁까지 그 기간의 전설적인 4대 장군 중에 한 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이 역사를 다 합쳐서 4대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그런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단군 이래 이런 느낌. 그렇죠. 잘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네네. 일의 4대 전설적인 장군 이런 그런 포지션이 되시는 분이에요.
BC 프랑스 정부와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웠고요.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는 그 기간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미국의 OSS가 일본군하고 싸우라고 미국 장비와 미국 전술을 이분이 이끄는 전투 세력에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그 전술과 무기 그 시스템 체계를 프랑스와 미국을 대항해서 써먹게 돼요. 네. 근데 보통 재밌는 게요. 이 전쟁이나 전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군들한테 닉네임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난 황소라든가. 혹시 영권님도 장군 시절에 별명이 있었어요?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제가 주로 군사 사상이라든가 네. 또 육군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리킬 때 주로 군사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 사상가들 이름을 뭐 애칭으로 불러준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프로이센 육군 개혁에 보면 샤론 호르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나 전역 이후에 독일 육군을 창설할 때 결과적으로 정신적 지주가 되고 군사 사상을 확립했고 클라우제비체의 사실은 스승입니다. 예,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클라우제비치 그 3위론 삼위일체론. 3위일체론. 네, 삼위일체론을 원래 이제 샤론 호르스트가 사실은 프로이센의 현재로 말하면 사관학교를 만들고 네네. 육군 대학을 만든 창설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샤론 호르스트라든가 후에 뭐 롬멜이라든가 유명한 독일군 장군들이 배출되는 만슈타인, 뭐 구데리안 이런 장군들이 배출되는 그 바탕을 7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박영구원님 별명이 뭐였냐고. 그래서 저도 지금 나왔나 안 나왔나 계속 어디까지 돌아오신 내가 못 분이야? 들었나 아까 샤론 이러고 호르스트 말씀을 그 하시고 샤론방이셨던 거예요? 이게 뭔가 쑥스러우셨나 봐요. 잘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후배들이 이제 소수의 후배들이 같이 이제 군사 사상을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고 뭐 이제 샤론 호르스트 같은 유명 군사 사상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죠. 제가 감히 어떻게 뭐 샤론방이다. 네. 그러면 영의자 같은 이런 장군도 별명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붉은 나폴레옹.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군사 지휘관이니까 붉은 이런 앞에 형용사가 붙은 거고요. 나폴레옹과 같은 전략 사상, 그래서 이제 붉은 나폴레옹 뭐 이런 애칭이 붙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프랑스 이제 지휘관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총사령관은 앙리 나바르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히 공세적인 어떤 기질의 장군이었고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현지 지휘관은 가스트리 그 대령이었는데 가스트리 대령은 기병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알겠지만 뭐 현장에서 진두지휘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리더십 차원에서 전장에서 전투 지휘 차원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주로 뭐 벙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외인 부대 병사들이 뭐 우리 지휘관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김화대 장군이 벙커에서 나오는 건 참 재밌네. 예, 실질적인 그래서 지휘는 뭐 랑글레 대령이라고 이제 그 공수부대 지휘관이 실질적으로는 지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리 대령이 나중에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준장으로 진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황이 지금 너희에게 불리해도 그래도 버텨라. 별 하나 주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휘는 공수부대의 지휘관이 했고 이분은 자기 지휘소에서 전투 시작 날부터 시작해서 전투가 종결되는 날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역사 이래 최고의 장군, 4대 장군으로 불리우는 붉은 나폴레옹과 지금 이제 프랑스의 쟁쟁한 이제 이 장군들 사이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디엔비엠프. 이게 지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뭐 요즘은 베트남 지역에 많이 관광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하노이, 뭐 하롱베이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하노이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노이가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측 바닷가 쪽으로 가면 하이퐁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노이와 하이퐁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되고요. 네. 그 위쪽에 하롱베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해안가 네네. 절경이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그렇게 있고 서쪽으로 디엠비엠프는 이 하노이로부터 직선거리는 300km 좌측에 있습니다. 아,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더 지나가면 이제 라오스 국경지대에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군은 주로 하이퐁과 하노이 홍강 일대를 방어하다가 네. 뜬금없이 300km나 떨어져 있는 DMVMP의 병력을 직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의도가 뭘까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제 전투 현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예. 갑자기 서울방위, 수도방위를 하던 데가 갑자기 울산으로 간 거야.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953년도 11월 달에 11월 초에 당시 앙리 나바르 장군이 첩보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베트민 정규군 약 3개 여단, 실제로 병력은 약 4단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3개 여단이면 3개 사단 규모가 서쪽으로 지금 라오스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규모 병력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나바라 장군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병력을 더 보태가지고 방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판단했습니다. 야, DMBMF의 병력을 더 보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자. 첫째는 라오스로부터 이어지는 병참선을 차단하자. 두 번째는 거기에 병력을 직결하면은 베트민군도 그쪽으로 직결할 것이다. 게릴라전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직결된 상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 BMF 지역으로 직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앙리 나바르 장군이 이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결된 상태에서 결전을 벌이는 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51년도, 52년도에 베트민군과 전쟁을 해봤더니 준비된 방어 진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계속 이겼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병 화력과 항공 화력을 잘 활용하면은 51년도, 52년도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DMBF 지역의 프랑스군이 대규모로 직결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과정에서 베트민군이 DMBMF로 진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DMBMF로 DMBMF 가는 이유는 예. 왜 간 거예요? 그러면 왜 베트민군은? 베트민군은 당시에 베트민군은 이제 먼저 북부 지역을 장악했고 서쪽 지역은 아직 그 프랑스군은 당시에 홍강 삼각지와 하이퐁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편성한 다음에 각 지역의 거점 군사 기지를 운용을 했습니다. 네. 그 거점을 운용하면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대규모로 그쪽으로 진출해서 이 거점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이 고립돼 버리는 거죠. 네, 북부 전체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떤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노이 근처에서 프랑스군이 잘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베트민군이 북부를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DMBMF로 북부 서북부 지역으로 많은 그렇습니다. 병력이 이동을 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선 그냥 여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안 된다 북부 내주면 우리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를 막으러 갈 것이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프랑스군은 DMBMF를 막으러 가자라고 그렇습니다.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되고 평지가 중심인 남부 그리고 남동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와 친프랑스 세력들이 훨씬 강한 전투력을 발휘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민군 외에도 이 프랑스를 응원하는 베트남 시민들도 있었군요. 있었죠. 네. 예. 반공산주의, 네네. 친프랑스 아하. 계열이 있었던 겁니다. 어허. 그 전에 타시니 장군은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 방어선을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네. 만들어 놓고 24시간 병력이 주둔해서 적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선의 문제가 이제 게릴라들이 후방이나 다른 지역에서 준동하면 그쪽으로 또 병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 프랑스군 지휘관인 뭐 살랑 장군이나 아니면 그 이 현 지휘관은 이러면 안 되겠다. 전초 기지를 여러 군데에 놓고 네. 게릴라가 준동하면 빠르게 어허. 이 공격을 할 수 있게 하고 거점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전초 기지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공수부대를 육성을 합니다. 네. 당시 베트남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데 도로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요. 직선거리는 300인데 도로를 따라가면 400몇씩. 산과 이 진짜 어떤 밀린, 정글이 네. 엄청나게. 예.
그래서 공수부대를 키워서 이 방어 거점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을 이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베트민군은 산지 그리고 정글에서는 아주 강세입니다. 그리고 산지와 정글 쪽에는 대부분 베트민 정규군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군이 계속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려면 장비와 병력 지원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전 경험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8년 이상 프랑스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투를 하면서 베트민군은 게릴라, 아주 소부대에서 이제 정규군으로 계속 커간 거죠. 그 상태에서 프랑스군도 이 베트민군이 점점 정규군화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남쪽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준동하는 게릴라하고 친공산 민병도 문제지만 정규군이 계속 커지면 이건 나중에 큰 골치다. 네. 그럼 얘네를 격파해야 되는데 어디다 격파할까? DMBM프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54년 3월에 이 프랑스군의 투입 병력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예. 아까 공수 작전이 선행됐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엔 2개 대대가 공수를 했습니다. 뭐 2개 대대 몇 명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통 자료에 어떻게 나오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공수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개 대대가 공수된 이후로 계속 병력과 장비가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투입 병력은 16,000명 정도가 되고요. 지원 병력을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오,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대대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 대대가 갔다가 계속 증강이 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을 보시면은 DMBMF 그 집단 전술 기지가 남북으로는 16km 정도고요. 동서로는 6km 정도예요. 거기에 이 병력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병 전력도 상당히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105mm 국사포를 28문, 그리고 M114, 155mm 국사포 4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55mm 국사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포병이 가진 가장 큰 화력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재미난 건요, 기갑 전력을 또 운용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전차를 거기까지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그거 어떻게 가져가요? 중앙에 탱크가 왔다고요? 비행기로 분해해서. 그렇죠. 아, 정말? 예. 근데 또 중전차를 가져가지 않고 M24 채피 경전차를 가져갔어요. 6.25 전쟁에서도 많이 운용된 전차죠, 초기에. 이 전차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해합니다. 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송기는 그게 다 들어가는 그런 대형 수송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대분을 다 분해를 해서 수송기에 실어 날라서 현장에서 그걸 다시 다 부려내서 전차 정비 소대가 가가지고 다시 다 조립을 합니다. 10대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이퐁이랑 하노이에서 이 항공 전력이 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면서 이 연료를 대부분 쓰니까 그 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 DMBMF에 구 일본군이 운영하던 비행장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수부대가 낙하를 해서 전개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 비행장을 정비를 해요. 그래서 비행장을 운영 가능할 수준으로 되자 F-8F 베어캣 그리고 SBD 돈틀라스 같은 이 항공기들이 거기에 아예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개 비행대가 DMBMF DMBMF 비행장에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C-47과 C-119 등 이 수송 전력들이 100대 이상 확보를 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들은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비행장에서 이제 증원 병력이나 물자를 나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냐, 육상으로는 보급품을 거의 못 받고 이제 항공 수송으로 모든 이 보급품과 지원 병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병력이 무려 16,000여 명 이상, 게다가 중포에 탱크에 항공 지원까지. 이에 맞서는 베트민군들도 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베트민군 지휘관인 이제 지압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상황 평가를 하고 결심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심의 과정은 이제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군이 DMBMF의 6개 대대가 이미 낙하를 했고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트민군의 선택은 전투를 회피할 수도 있고
결전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압 장군은 과감하게 51년도, 52년도에 한 번도 준비된 거점을 공격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공격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예, 결심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상에 의한 보급이나 지원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항공에 의한 지원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작전이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면은 전쟁의 전체적인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된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사실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53년도 12월 달에 이미 원래 3개 여단, 실제로는 4단 규모, 3개 사단 규모를 옮겼다가 12월 달이 되면 4개 사단 규모로 늘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속전속결할 것인가, 연공연진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은 바로 최대한 빨리 공격해서 프랑스군을 섬멸하는 거. 이게 속전속결이고요. 연공연진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서 프랑스군을 경멸하는 겁니다. 공산군의 대표적인 전략 1파, 2파, 3파 뭐 이런 전략.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베트민 군 지휘부의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속전속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베트민 군은 지금까지 장기간 작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공세를 펴더라도 최대한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왜 한 달이냐?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량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오로지 보급은 사람의 등짐이나 자전거로 해야 되는데 보급을 5개월씩, 6개월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속결합시다라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나왔는데 이제 호치민하고 상의를 해서 마지막에 설득을 합니다. 연공연진해야 된다. 왜? 이 전쟁에서 이 전투야말로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전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연공연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걱정을 하죠. 그럼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지압 장군이 보급은 가능하다. 왜? 그 당시에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45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450km 가운데 밀림이 10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림의 100km를 길을 닦습니다.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00km를 밀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100km의 길을 닦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산악의 밀림을 15km는 사람이 직접 그 돌을 패내고 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민간인 25만 명 자원자들을 동원해서 자전거에 쌀을 싣고 보급품을 싣고 25만 명의 릴레이식으로 450km를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25만 명.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북부 지역에 프랑스가 점령한 베트남 북부 지역에 토지 개혁을 사실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봉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베트민이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결정적인 지지를 이제 기반을 튼튼히 한 겁니다. 지주들의 땅을 싹 몰수해서 이거 다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고 나눠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급에 기꺼이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25만 명을 동원해서 보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보급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게 중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이 큰 대구경 화포를 비밀리에 한 번도 프랑스를 상대로 사용해보지 않은 대구경 대포를 그 산악 지역까지 옮기게 되는 거죠. 아니 이쪽은 공군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인데 어떻게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밀림의 100km와 산악 지역의 15km를 사람이 직접 도로를 만들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의 화포를 하나씩 끌고 끌어올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다가 올리다가 이제 밧줄이 끊어지면은 우르르 떨어질 거예요. 우르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몸으로 막다가 그 화포에 깔려서 전사한 그 베트민 병사를 영웅으로 지금도 가면 기념관 같은 데 준비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그 도저히 프랑스가 생각하기에는 나바라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육상으로 보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화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을
105mm 화포 36문, 75mm 화포 24문, 거기다 카투샤, 지금 말하면 다련장 로켓이죠. 다련장 로켓 12문, 그 다음에 대공포 37mm짜리 대공포 36문 해서 화력을 프랑스보다 2배를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포는 훨씬 강하네요, 이쪽이. 2배 이상의 화력을, 그것도 비밀리에 한 거죠. 오, 비밀로 그 몰랐어요,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와. 전혀 몰랐습니다. 이래서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나 보네요. 이런 대포들을 다 직접 옮겨가지고 포를 사용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준비된 진지를 공격할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부분이 그 준비된 진지의 그 방어선을 향해서 접근할 때 화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총 같은. 그렇습니다. 기관총, 화포 이렇게 피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DMBMF 주변으로 교통호를 그것도 비밀리에 팝니다. 100km를 팝니다. 100km를. 뭐 했다면 100km네요, 그냥. 네. 네. 교통호를 지그재그식으로 네. 사람 키 높이의 교통호를 비밀리에 파면서 그걸 낮에는 위장을 하고 밤에 작업을 하는 거죠. 우와. 그래서 그 DMVMF를 돌아가면서 교통호를 100km를 팝니다. 그래서 저거군요. 딱 한 사람이 돌아다닐 만한 그 딱 사람 높이의 불을 파고 밧줄로 대포 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 기습이 요소가 있었던 거죠. 중포를 수송하고 그다음에 보급을 가능하게 하고 교통호를 통해서 은밀히 피해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또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 병사들, 베트민 병사들. 그래서 결전을 기다리죠. 와, 정말 이런 거 보면 대단하구나. 베트민군 엄청 났었네요. 심지어 총사령관조차 이 DMBMF 전선으로 이동하는 길이 주간에는 쉬고 야간에만 이동하는 그런. 사실은 이제 개전이 3월 13일 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프랑스군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수색 정찰을 했습니다. 그죠. 그 주변 지역을. 네. 그 과정에서도 소규모 수색 정찰을 하면서 교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제 중포, 그다음에 교통호 이런 것을 끝까지 사실은 보안을 유지한 거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절대 이 지역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 배치를 한 프랑스군과 이제 적의 눈은 다 속였다.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이 베트민군의 이제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양측의 배치는 어떻게 해? 예, 베트민군은 벌써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보병사단과 1개 포병사단이 동원됐고 총수는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DMBMF 이 프랑스군 진지를 둘러싼 고지대에 이 전개가 돼 있는 거고요. 반면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 진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요새화를 했죠. 처음에 투입돼서 비행장을 고치고 그리고 중심부가 되는 본부를 중점으로 방어 진지를 계속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새를 제대로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네.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행기로 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무겁죠. 그래서 DMBMF 사령부에서 원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15%만 받을 수 있었대요. 즉 베트민군은 포병 화력이 세지 않을 거니 그냥 흙으로 좀 방어 벽을 만들고 이러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좀 아니란 생각도 있었고. 아니라네. 네. 그래서 이 프랑스군 진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진 않았지만 그들도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가 한 군데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지가 서로 도와줄 수 있게 아주 전략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 기지를 보통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고 집단 전술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를 보시면은 맨 위를 북부, 그리고 중앙을 중부, 그리고 아래쪽을 남부로 나누면 중부 쪽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 지역에는 8개의 지원 지점을 설치를 해서 주요 방어 거점이 됐습니다. 심지어 DMBMF에 전개된 프랑스군 총 병력의 3분의 2가 그쪽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북부에는 가브리엘 전초기지가 있었고 남부에는 이사벨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로 복귀하자 베트남인들은 극렬하게 반발한다. 1946년 12월 베트민의 선전포고로 프랑스와 베트민의 전투가 시작된다. 프랑스군은 DMBMF에 기지를 구축하고 베트민과 결전을 준비한다.
압도적인 화력과 공중 지원을 자랑하는 프랑스군. 자주 독립의 의지가 강한 배트민 역시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한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전투가 시작됩니까? 네, 대규모 첫 번째 공격은 1954년 3월 13일 날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배트민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근데 배트민은 항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된 중포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사격을 했는데, 이 방어진지 전체에다가 사격을 하면서 특별히 베아트리체 거점, 우측 상단에 있는 베아트리체 거점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뭐 분당 한 50발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와.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숨겨놨던 포병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니까 첫 번째 2시간 동안에 포병 공격으로 벌써 15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베아트리체 거점의 지휘관이었던 구시 중령도 그 포병 박격포 사격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급격히 지휘관이 전사하게 되니까 이제 저항 의지라든가 전투 의지라는 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7시에 공격을 개시했는데, 보시면 베아트리체 저기도 거점은 하나지만 안에 소규모 진지가 3개가 있습니다. 네. 1진지, 2진지, 3진지가 있는데, 저 진지를 통상 공산군들은 이제 제파식 공격을 할 때 1제파, 2제파, 3제파 이렇게 연속 공격을 하는데, 1제파 공격에서 1진지가 떨어집니다. 함락되고, 2제파 공격에서 2진지가 함락되고, 3제파 공격에서 3진지가 함락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밤 10시 30분에, 그러니까 지상 공격을 시작한 지는 3시간 30분, 포병 공격을 시작한 지는 5시간 30분 만에 베아트리체 진지 전체가 함락이 됩니다. 저거는 당시에 가스트리 대령이라든가 당시에 그 포병 지휘관이었던 삐로 대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런 상황은 거의 상상을 못했는데, 네. 첫날 그것도 단 5시간 반 정도 공격에 가장 중요한 외곽 거점 하나가 함락이 된 거죠. 네. 거의 뭐 아마 공황 상태가 발생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 가스트리도 그렇고, 그리고 총사령관도 이 DMBM프를 방문을 했던 프랑스군 총사령관 나바르 장군도 이 우리가 만약에 적의 포병에 노출이 되면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DMBM프의 포병 사령관이었던 그 비로스 이 대령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중포를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전투가 시작되고 이 배트민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이 포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은 다 6.25에 숨어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들이 중포를 곡사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사격을 했을까요? 감으로. 포를 내려다 보이게 해서 거의 직사로 사격을 한 거예요. 곡사를 사격하면은 탄도 곡선도 알아야 되고 훈련을 해서 탄착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직사는 그렇게 큰 이 계산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당구 칠 때 보듯이 이렇게 포 이렇게 보고 됐어 일직선이야. 이거 저는 물론 직사를 쏴도 어느 정도 탄도 곡선 나오지만 네. 그래도 이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곡사보단 어. 이 직사가 난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공격에 하나의 거점 기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육군 제13 웨인 반여단 3대대가 방어하던 이 북동쪽 베아트리스 방어진지가 함락이 되고 3월 14일 8시에는 가브리엘 진지에서 이 병력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진지들끼리 서로 상호 간에 보완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데 저기에 병력들이 계속 있으면 저들이 오히려 고립돼서 그냥 그렇죠. 전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력들을 다시 이 탄력적으로 불러 모은 거죠. 15일에 알제리 부대를 증원하기 위해서 제2일 웨인 공수대대 4중대와 제5 베트남 공수대대가 M24 채피 전차를 동원을 해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요. 심지어 전차를 운영해도 배트민군의 포격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5일에 이 주 비행장이 공격을 받아서 그 전처럼 왕성한 보급 활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선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M 마리가 함락이 됩니다. 3월 16일 프랑스군 포병 지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로스 대령이 너무 심각한 자책감을 느낀 가운데 자신의 개인호에서 수류탄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정말요? 근데 문제가 적
생각보다 우리의 포병 전력이 절반뿐이 안 되는데 지휘관마저 자살을 하니까 이 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피러스 대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결과만 보면 야, 저 군인도 아니고 부하를 놔두고 어떻게 자기 혼자서 수류탄으로 자살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 한쪽 팔이 없는 군인이에요. 네. 그 전에 이 부상을 당해서 한쪽 팔을 자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맹한 군인인데 얼마나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자살로 프랑스군 사기는 그야말로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월 그 어느 정도 지금 1년의 전투에서 양측 모두 굉장히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살짝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3월 20일 그리고 22일 날 다시 이 이사벨 지역,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불과 보름 정도 만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거, 그만큼 공세 준비를 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그리고 이 공격이 계속 지속이 되고요. 3월 26일에는 이제 본부가 위치한 그 위제트 방어 거점도 네.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3월 26일 밤 그리고 27일부터는 아예 비행장이 폐쇄가 돼서 더 이상 부상당한 프랑스 군을 기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환자와 부상병들이 야전병동에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의 수기를 보면 그때부터 생지옥으로 변했다. 야전병원 바닥은 피가 흐르고 그리고 미처 이 부상당할 그 호송당하지 못한 이 중환자들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1년의 전투에서 보는 전력 손실으로 보면 사실은 베트민 군이 훨씬 많았어요. 전사자의 수도 많았고 네네. 부상자의 수도 많았는데 베트민 군은 비행장 폐쇄라는 본연의 그 목표를 이뤘고요. 그리고 프랑스군은 이제 이 생명줄이 끊기게 되면서 점점 더 궁지로 물리게 됐고 프랑스군이 자랑했던 항공 지원, 낙하산을 통해서만 이제 정말 공수 보급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항공기 착륙이 불가능해졌다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고할 수 있는데요. 심리라든가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보급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이죠.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적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착륙해서 보급을 하는 거하고 착륙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보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요. 더욱이 이제 심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장진호 전투를 6.25 전쟁 때 많이 이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장진호 전투에서는 하갈우리에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의 부상병들을 전부 비행기로 실어서 사실은 동경에다가 다 수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전투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치더라도 내가 여기서 부상을 입더라도 여기 하갈우리에서 다음 날이면은 동경에 있는 안전한 야전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저 지하의 벙커에 있는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 지하에 현지의 야전병동에서 내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투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전장의 심리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베트민 군이 피해는 더 많았지만 작전 목적은 달성하고 주도권은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불과 공격을 개시한 지 열흘 만에 비행장에 타격을 입히고 보름 만에 거의 모든 서부진지까지 공격을 들어간 베트민군, 그리고 악정고투하며 버티고 서부전선에서 겨우 승리를 가져갔던 프랑스군.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대규모 포격을 통해 1차 공세를 성공시킨 베트민군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프랑스군이 항전하면서 베트민군의 피해도 누적된다. 베트민군은 항전하는 프랑스군 진지를 함락시키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DNBF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한 프랑스군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나?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다. DNBF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